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업로드입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쉬러 왔는데 일이 많아져서 쉬기는커녕 체류 기간도 예정보다 더 길어졌어요. 제가 한국 와서 충격과 공포의 스킨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나 해야지. 스킨플레이션이 뭔가 이게 요즘 또 핫한 단어거든요. 거의 뭐 NFT 다음으로 올해의 단어. 이게 제 눈이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돼지가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붕어 싸만코. 이 붕어가 절대 이 크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다음에 한국 오면 무슨 붕어빵 크기 되겠어. 돼지바가 이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편의점에서 사서 편의점 전용이라서 그나마 5mm up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그럼 원래 시중에서 파는 돼지바 이것보다 더 작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작아졌죠? 이거 한 3입, 4입 만에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스킨플레이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심지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빨간색 이것도 좀 줄어든 것 같아. 인플레이션은 다 알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제가 앞서 말한 이 스킨플레이션에서의 이 영어 단어 스캠프라는 단어가요. 뭔가를 잘 안 쓰다, 좀 찔끔찔끔 주다, 좀 인색하게 굴다라는 뜻이에요. 전략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이제 뉘앙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내가 소비하는 물건이나 이 서비스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 기업들이 비용 절감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덜 쓰고 이제 과도하게 절감을 하는 꼼수 같은 거를 이제 비꼬아서 표현을 하는 게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수치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보이지 않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일단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뻔한 인플레이션인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걸 보면 지금 미국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지난 30년 이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그 포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 시기에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설명했던 이 인플레이션 15%였던 그 시기가 거의 이제 2차 대전 이후 정점이었고 그 이후 안정기를 되찾은 이 90년대 이후 요즘이 최고치라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이제 10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통계청에 잡힌 게 6.24%예요. 그리고 지금은 11월인데 11월 중으로는 거의 이제 7%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정상 수준이라면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수준에서 물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왜냐면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뭐 내 웨이지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안 그래도 미국 물가가 비싼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니까 모든 게 다 비싸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 특히 유가가 많이 올랐죠. 이걸 또 체감했던 게 이번에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값에 아니 뭔 놈의 유류세가 400불을 냈거든요. 아니 뭔 유류세가 40만 원이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식당에서 뭐 피자집에서 직접 뭔가 배달시키면은 한 4, 50분 걸리고요. 뉴욕인데 맨하튼인데 그리고 이제 뭔가를 시켜도 이제 피자의 크기라든지 치즈의 함량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제 플라이트 예약하고 비행기 여정 바꾸려고 전화하면 정말 과장 안 하고 1시간 기본 웨이팅. 이런 것들이 다 스킨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이제 미국 통계청이나 정부에서 하는 말을 보면 뭐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러이러하지만 이게 실제보다 훨씬 더 이제 오버스테이드 된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상품이나 이 서비스의 퀄리티 향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보여주는 단순 가격 상승만 보면 안 되고 퀄리티의 발전을 반영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궤변이죠. 물론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하죠. 뭐 구글의 알고리즘, 뭐 유튜브를 통한 이런 소통이나 정보 교환, 스포티파이로 음악 듣고 페이팔로 뭐 수수료 없이 국제 결제도 가능하고 뭐 아마존으로 1시간 만에 배달 오고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도 물론 있지만 결국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오른 가격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킨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일단 소비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고요. 돼지바가 이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소비자로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보다 사실은 understated 됐다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꾸준히 올라가는 이 wage inflation이라는 게 사실상은 더 낮다는 거. 이거를 real wage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실질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사실상 내 월급은 뭐 그대로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그래서 inflation adjusted wage가 아니라 inflation plus inflation adjusted wage를 봐야 한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훨씬 낫거든. 내 월급이. 나 이 월급 갖고는 일 안 해 하고 quit 하고 특히나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정부에서 퍼주는 돈이 진짜 엄청났어요. 실업급여가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나오질 않나. 온갖 복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졌기 때문에 고용자가 제발 일 좀 해달라고 이제 공고 써붙이면서 더 아쉬운 이제 이상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손 부족에 이제 인건비 상승했지, 원재료값 상승했지, 에너지값 상승했지, 이게 쪼여오니까 bottom line, profit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격을 올려야 되고 또 스캠핑 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에게 지금 전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labor shortage, higher wage, higher material costs, higher energy costs 이런 거에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 뭐 사회 현상이 이렇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데가 제일 알고 싶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번 주에 바이든이 제롬 파웰을 다시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도록 지명을 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후보자보다 이 파웰 아저씨가 인플레이션 대응에 있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적어도 한 7월까지는 첫 번째 이 Fed rate hike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이미 이 Treasuries 그리고 Mortgage-backed Securities 자산 매입 축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식의 양적 완화 종료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 2022년에는 적어도 한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한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적어도 월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웰한테는 완전 고용 달성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라는 중대한 과제가 있는데 이 땡스기빙 연휴 직전에 사람들 좀 컴다운 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에 투명성을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런 정책 방향성 그 자체보다도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uncertainty에서 오는 디스카운트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certainty가 생기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심리는 지금 바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 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 연준의 움직임과 그리고 뭐 매크로 시황들이 전부 반영돼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SPX 지수가 4,683이니까 이 숫자는 지금 내년에 한 두어 번 있을 금리 인상과 상반기까지 테이퍼링이 완료가 될 거라는 거를 전부 다 이미 선 반영된 수치인 거죠. 그래서 항상 다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제 이벤트가 확실시 됐을 때는 It's all baked into the prices. It's already reflected in the prices.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반영된 변수들은 남아있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의 성장률 실제 이 기업들이 달성한 이제 EPS이죠. 이제 이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도 사실 애널리스트마다 뷰가 많이 달라서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뭐 earning surprise or earning shock 그 외에 이제 다른 매크로적인 쇼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다 반영이 안 됐죠. 이런 미반영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언제 어느 정도 크기의 조정이 올 것인가가 정해질 거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이거는 골드만이 예측하는 이 S&P 기업들의 EPS 예상치 그리고 연말까지의 인덱스 추정치인데 다른 IB들보다는 골드만이 미국 증시에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사실은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지수가 한 4,700선에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내년 연말까지는 5,100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 한 해 S&P를 대표로 한 미국 증시는 가격 상승 면에서는 약 뭐 한 8%, 9% 정도 상승을 하고 이게 평균적인
전체적인 배당률까지 합한 이거를 총 수익률, total returns라고 하는데 이거에 한 10% 정도 받을 거다라는 뜻인데 이건 당연히 지난 2020년 그리고 2021년 지수가 1000씩 상승하던 이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고 지금부터 정상적인 성장률과 주식에서의 수익률에 대해서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그에 맞게 좀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지수 상승을 이제 이 정도로 굉장히 완만하게 살짝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 요즘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supply chain issues, cost inflation, wage pressure, labor shortage, 기타 등등 4단, 5단 콤보가 있어서 이거를 전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식의 프라이싱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profit, 이제 EPS 사수를 위한 비용 구조를 효율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밸런스시트에 쌓아두고만 있던 현금을 이제 잘 활용해야겠죠. 이런 변수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실적 발표 시즌이나 다른 변수들에 따라서 증시가 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증시가 조정이 된다라는 뜻은 갑자기 미국 증시가 뭐 지수가 10% 폭락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의 변화가 오면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리고 지난 한 2년간 they had a good run. 빅테크, 이 빅테크 기업 위주로 상승하던 이 마켓의 다이내믹스도 변화가 생길 되고 실제로 이미 fund flows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보기 쉽게 돼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크게 폭락해서 외면받고 있었던 이 에너지, oil and gas 그리고 원자재 주식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요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뭐 작년같이 이런 괴물 같은 수익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이 팩터도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택도 없는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증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성장을 한 상태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정책금리가 올라가면서 equity valuation, 이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에 조정이 온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에는. S&P 500 지수의 P 멀티플이 조정이 올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실제 성장률, 이제 EPS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난 30년간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기 때마다 미국 증시 P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은 되겠죠. 80년대 후반 여기는 지난 연준의 흑역사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그때는 아직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 어린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제 90년대 이후부터가 이제 증시에서는 좀 더 제대로 된 데이터인데 여기 이렇게 90년대 중반에 한번 2000년도 이제 중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7년도에 이 연준이 주도한 이 금리 인상기였는데 실제로 그쯤 해서 그 이후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한 시기라 예를 들면은 지금 2019년 코로나 이전에 한 17대였던 멀티플이 작년 재작년까지 25배수까지 갔다가 47% 상승한 거예요. 지수의 P 멀티플이 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는 거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좀 많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증시가 이제 22 멀티플 대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해봤자 앞으로 한 20에서 21 선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증시 하락에 남은 변수는 기업들의 이제 실제 실적, EPS가 정말 형편없이 나온다면 미국 증시가 그보다도 더 실제로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인플레이션과 이 마진 프레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기업들이 밸런스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인상 문제도 있고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결론은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50%, 뭐 100% 이런 미친 수익률의 허상에서 벗어나자 더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로 더 지속 가능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가 결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붕어 싸만코랑 돼지발을 먹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